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발효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한번 나눠봤는데 한번 공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서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성에 따라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무산소 발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적인 변수를 통제해서 발효를 조절하는 방식이 무산소 발효인 거죠. 부스트 발효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서 내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핫한 내용일 텐데 커피에 있지 않은 첨가물, 근데 이 첨가물이 향을 갖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라던가 이스트 같은 게 그런 첨가물이 되겠죠. 기본적인 커피의 성분을 이 첨가물을 가지고 부스트시키거나 튜닝시키고 변조시킨다, 이런 의미로 한 가지를 놓아봤는데, 어쨌든 커피에 존재하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갔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커피 향을 좀 변조시켰다를 부스트 발효라고 제가 그냥 가제로 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퓨즈 커피인데 가양이라는 얘기 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단어 자체가 공격적인가 봐요. 그래서 인퓨즈 커피 발효로 설명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발효나 어느 과정이라도 향이 들어가 있는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과일이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그냥 가양 커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발효가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모든 내용을 관통하고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발효를 얘기를 하면 되게 된장 같거나 꼬름하거나 자극적인 향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부패를 통제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도록 원하는 미생물은 살리고 원치 않는 미생물의 작용은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발효를 커피에 사용하지 않았나?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머시드 커피, 저거 한번 줘보시겠어요? 과거에는 머시드 방식에서 점액질을 벗기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체리를 따면은 이런 상태가 말라서 이제 요거를 벗기게 되면은 내추럴 커피가 되겠죠.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블랙 허니 샘플인데 지금 보시면 되게 겉에 막 꺼뭇꺼뭇 묻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점액질인데 네. 머시드 커피에서는 이걸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런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물속에서 발효를 거친 다음에 깨끗하게 저 점액질이 씻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게 파치멘트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씻겨져 있잖아요. 여기를 까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생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생도가 나옵니다. 커피를 만약에 재배할 때를 생각하시게 된다면, 재배할 때는 비가 좀 많이 와줘야 커피가 잘 자랄 거고, 말릴 때는 좀 비가 안 와야 건조해서 잘 마르잖아요. 이러한 이제 외부의 환경적인 변수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무산소 발효 같은 환경 같은 것도 조절을 하게 됐고, 이제 발효가 향미의 변화를 나타난다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무산소 발효가 자리를 잡았다. 무산소 발효의 목적이 통제라고 했잖아요. 혐기성 발효라고 해서 네. 산소를 싫어하는 발효, 호기성 발효라고 해서 산소를 있어야만 발효를 하는 호기성 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젖산 발효인데 요거트 생각하시면 저희가 우유를 어느 용기에 넣고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우유가 조금 꾸덕꾸덕해지면서 요거트가 되잖아요. 네. 그때 요거트 한번 드셔보신 적이 있을까요? 되게 시큼해지잖아요. 그 우유에 있는 젖산균이 발효를 통해서 산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작용이 젖산 발효를 작용하는데, 뭐 유산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젖산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커피에도 이 젖산균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젖산균이 무산소 환경이 조성되면 당을 먹고 젖산을 생성을 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혐기성 발효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런 발효가 일어나면 딱 어떤 맛이 나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딱히 특정한 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조직을 좀 바꾸고 전체적으로 풍미를 좀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트 같은 느낌을 좀 내기도 해요. 요거트를 향이라기보다는 요거트가 좀 크리미한 느낌이 좀 베이스로 깔리는 듯한. 보니까 락틱 프로세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무산소 환경에서 젖산 발효를 최대한 잘 이끌어내는 환경과 온도와 변수를 조절해서 젖산이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구간의 발효를 딱 끝내는, 그러니까 젖산이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끝낼 수 있는 게 이제 락틱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첨가물이 없고 그냥 환경만 변화를 해서 젖산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한 거니까. 한 가지 더는 이런 게 있어요. 커피에 존재하지 않은 그 유산균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거를 발효할 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발효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건 부스트로 그쵸? 들어가나요? 네. 근데 저희가 생두를 살 때는 똑같은 락틱 프로세스로 유통이 되거나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라틱은 자연적으로 하는 그쵸. 거고, 두 번째 라틱 프로세스는 뭔가를 첨가해서 발효하는 과정이 새로운 발효랑 뭐 변조를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두 개 다 똑같은 라틱 프로세스. 똑같은 락틱 프로세스죠.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그냥 물어봐야죠, 농장한테. 농장한테. 네. 근데 뭐 그렇게 막
이거는 뭐 보수적이고 막 가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이름은 똑같은 락틱이지만 어쨌든 목적성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이 그런 카테고리를 나눈 이유기도 해요. 조금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되다 보면은 긴 프로세싱도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콜로 갑시다. 알콜 발효. 이게 이제 지금 트렌드한 프로세싱의 미래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커피에도 효모라는 게 있어요. 자연 효모가 존재하는데 그 효모가 커피에 있는 점액질에 있는 당분이나 체리 당분을 먹고 그 똑같이 대사장을 거쳐서 알콜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맥주 만들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커피에서 조금 나지 않았던 새로운 향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알코올 발효를 얘기를 제가 뭐 중요하다, 핵심이다 얘기하는 게 이스트 발효라고 이제 되게 핫하잖아요. 배양효모가 이스트거든요. 효모를 딱 어울리게 배양해서 만드는 게 배양효모인데 이제 지금 다양한 농장들이 이제 이스트를 통해서 많이 프로세싱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맛이 다 달라요. 그냥 잔잔한 이스트도 있고요. 정말 폭발적인 이스트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피에서 무산소 발효할 때 일어나는 알코올 발효도 있지만 추가적인 첨가물을 넣어서 변조를 시키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부스트 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코올 발효랑 젖산 발효는 비싼 통에 넣어놓잖아요. 복합적이고 혼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험상 이렇게 했을 때 젖산 발효의 뉘앙스가 잘 난다 이런 경험치지 절대 구분돼서 진행되지도 않고 어느 환경을 통제하면 뭐 어느 발효가 좀 더 잘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저산 발효인데 초 생각하시면 돼요. 무산소 발효에 지금 넣어놨지만 이게 유산소 발효잖아요. 그러면 다 무산소 발효를 하진 않거든요. 이런 커피가 저희 이제 월픽에도 다음 라인업에 콜롬비아 엑소라고 그 프로세싱은 무산소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소를 접한 상태에서 하거든요. 자연적인 발효에서 이게 빠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카보닉 메서레이션. 네, 카보닉 메설레이션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더 고민해보시면 어떨까요? 카보닉 메서레이션도 1번이니까 여기 있겠죠? 네네,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 무산소 발효는 환경을 통제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카보닉 메설레이션 환경 통제를 더 통제한다. 그리고 제가 커피 플랜트 유정훈 팀장님이라고 되게 귀한 자료인데 진짜요? 네, 주셨어요. 그냥 동영상인데 한번 눌러주시면 저게 지금 그 이산화탄소 질소 가스가 네, 보시면 가스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밖으로 나와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같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물속으로. 물속으로? 네네. 뽀글뽀글뽀글 하잖아요. 지금 아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건가요? 네네네. 여기서? 네. 이걸 열어서? 네네.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저기서 이산화탄소를 안으로 주입했고. 주입하고 지금 닫는 거죠. 저렇게. 그리고 그 이 안에 있는 산소를 빼내는 거고. 네네네. 아까 그 물 안으로, 무정 안으로. 이산소가 들어가면 산소가 빠지면서 나오고 이산소가 차겠죠. 충전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면 되게 그냥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면 여기 안에 지금 체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보닉 메설레이션을 이제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특정한 향이 없어요. 카보닉 메설레이션이 제가 통제를 강한 통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통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발효가 일어나야 향이 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카보닉 메설레이션에서는 명확한 향미를 찾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압력도 생기고 발효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발효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좀 무른 느낌? 발효가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프로세싱하는 입장에서 발효를 언제 끝낼지 선택하기가 용이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산소는 확 진행이 된다면 난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진행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발효 전체가 늘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포인트를 좀 조절할 수 있고 좀 더 환경 통제되다 보니까 좀 일정한 퀄리티의 커피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겠죠. 카보닉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딱 들어갈 때 되게 온도가 엄청 떨어진대요. 되게 차가워진대요. 그 안에 환경이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더 빨리 진행되고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자체에서 또 온도도 막 내려가다 보니까 되게 발효가 천천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통제가 좀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아무 맛이 안 나는 커피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보닉 할 때 되게 긴 이름이 붙는 게 뭘 넣어요 많이. 발효 자체가 좀 덜 일어나기 때문에 첨가물을 넣어서 좀 발효를 좀 더 진행하는. 카보닉 메설의 장점도 있지만 엄청난 향을 가지고 내는 뭐 프로세싱이라는 뭐 환상 같은 거는 좀 없는 게 맞지 않나. 되게 오해가 많더라고요. 뭐 과일 넣고 하는 게 무산소 발효다. 뭘 이렇게 설탕을 넣고 뭐 한다. 뭐 이게 무산소 발효다. 하지만 그냥 무산소 발효는 그냥 그 워딩 자체로가 결과지 않나. 무산소 발효. 부스트 발효는 어쨌든 커피에 갖고 있는 향미를 부스트 시킨다는 목적으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첨가물을 보통 이제 배양효모, 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름이 좀 제각각이라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냥 뭐 효모, 이스트, 배양효모 그냥 같은 카테고리를 묶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부스트 발효 카테고리는 다루시나요? 아이덴티티 커피랩에서? 저는 씁니다.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과발효된 커피도 써요. 이제 효모를 좀 얘기를 하면 저희 빵을 구울 때 반죽하고 제빵 이스트 있잖아요. 제빵 이스트라는 것 자체가 배양효모
거든요. 빵도 어차피 가만히 두면 좀 부풀긴 하거든요. 부풀기 좋은 효모를 가지고 배양해서 빵이 잘 부풀고 누룩이 우리나라는 될 수 있겠죠. 그럼 정말 과학적으로 효모는 커피의 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티산 프로젝트라고 브라질에서 벌써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지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민감하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고, 저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발효를 통해서 어떻게 향이 나는지를 좀 봤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타났다고 해요. 흑설탕 같은 스위트한 플레이버들이 나타나고 뭐 고소하고 견과류의 향미는 좀 줄어든 이런 느낌의 플레이가 나는 카테고리 효모도 있었고, 뭐 건과일이나 건포도 이런 느낌이 나는 카테고리도 있었고요. 체리 같은 그런 향미를 나타내는 효모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효모가 정말로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내면서 아로마함을 만들기도 하고 결합을 끊어내기도 하면서 향을 만드는 건 확실하다. 근데 저 사진에는 저거는 제가 이스트를 한 거예요. 뭐 어디 농장이 있으세요? 연희동에 연희동에? 모래내로 390에 왜 했냐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피클을 만들어도 딸기 피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발효만 된다면, 효모를 넣는다면 그러니까 모든 과일이 포도도 딸기 포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과일은 보통 커피보다는 더 다양한 성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뭐 사과 딸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게 전 이런 거 궁금증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효모만 가지면 정말 과일향을 낼 수 있나? 제가 말하는 커피들은 커피를 덮고 있을 정도로 명확한 과일향을 나는 커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두부터 되게 과일향이 많이 나고요. 그 생두를 물에 우리면 그 과일향이 나고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과일향들이 정말 가능한 걸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거는 제 생각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봤는데 비슷한 느낌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표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장비예요. 엄청 비싸고 검사 한 번 돌리는데 진짜 비싸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픈하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 뭐를 맡기신 거예요, 여기다가? 과일향 나는 생두요. 유통되고 있는 현재? 네네네. 부스트 퍼먼테이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일향 나는 커피를 지금 저기 맡기셨다는 거죠? 네, 맡겼어요. 고분자 연구소에 맡겼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어디 농장을 계속 얘기 안 하는 게 잘 알지도 못하고 어쩌지 않은 지식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건 정말 막고 싶고,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오랫동안 모아볼까 해요. 이런 생두들을 정말로 첨가물 넣었다 그러면 관련된 화합물이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만약에 향료를 넣거나 복숭아 첨가제를 넣었다면 첨가물에 되게 그 휘발성이 높은 그런 향들의 입자나 그런 분자 배열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치료 한 번으로도 끝이 나기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정말 자연적인 성분들만 나온다.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 커피 팔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다 살 거예요. 제가 이 커피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은 제가 공감이 되고 설득이 돼서 이 커피는 이렇게 해서 이 향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자료가 딱 준비가 되면은 어떤 채널이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 채널로 해서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제가 돈 쓴 거 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결과가 어떻든 나오시는 거예요, 대신에. 좋아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달라도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결과가 정말로 자연적이라고 하면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느 나라도 아직 완벽하게 그런 프로세싱에 대한 비판만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배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정리가 되면은 조금 커피 문화에 좀 좋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건전한 건전합니다. 얼마나 좀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어떤 집단 지성으로 토론하다 보면은 또 그런 정답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 여러분 세 번째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산소 발효, 두 번째 우리 부스트 발효, 세 번째 우리 인퓨즈드 커피라고도 얘기를 하는 가양 카테고리로. 가양 커피는 되게 제일 쉬워요. 그냥 커피를 프로세싱하거나 어느 과정 중에 향이 들어간 어느 첨가물을 넣었다면, 과일을 넣기도 하고 뭐 아로마 오일 요즘 많이 넣어요. 뭐 베르가몬 오일도 많이 넣고, 과일 주스는 뭐 오래됐고 퓨레도 많이 넣고, 뭐 향신료, 뭐 시나몬 뭐 이런 건 많죠. 근데 여기서 한번 저희가 얘기해봐야 될 게, 정말 감사하게도 어느 과일을 넣거나 시나몬을 바르거나 귤 껍질을 같이 발효하거나 할 때 밝혀주시는 농장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근데 95%? 90%는 그냥 무산소로 들어오고, 대부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리가 강한 커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효된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거 그냥 가양 커피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누군가 가양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네 농장에서는 결백하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가양 커피지. 그런 커피는 나는 한 번 먹고 못 먹어. 라던가 그거는 먹으면 질려. 근데 그런 이제 뭐 의문이나
그런 게 그냥 물음표에서 그냥 끝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많이 찾아봤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어떤 생도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보다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커피 과학자분이신데 네. 제가 DM으로도 연락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가스 크로마티를 돌려서 커피에서 시나몬 오일에서 나오는 화합물을 발견을 했어요. 저기 세 개 끝 선 하나 세 개 보이시나요? 위로 삐쭉 네, 나온 삐쭉 거? 나온 것들. 그게 이제 시나몬 오일에서 나오는 화합물이고 요거였대요? 네, 패턴인 거죠. 아. 이분도 이거를 발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정보를 좀 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네. 조만간 이제 그 글이 올라온다고 정말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농장은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뭐 와인도 그렇고 그런 가양 커피가 있잖아요. 근데 네. 문제가 그런 거 싸요. 향을 넣어서 어쨌든 채웠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허락이 되고 인지가 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양 커피가 문제인 거는 속여서 가격을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양이 아니고 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프로세싱이자 비법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아야 되는 코스트죠.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있겠죠. 아. 네, 그렇게 되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확인이 되기도 하고도 있고. 근데 이런 가능성 없어요? 시나몬 오일의 어떤 유기화합물이랑 네. 커피가 가지고 발효되다가 만들어진 그 유기화합물의 어떤 분자랑 동일할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몬의 어떤 향미라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나몬 오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나몬 오일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저 피크선을 얘기를 한 게 그 파장 자체가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피크선이 고정된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거나 내용에 부과를 하려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저처럼. 이런 커피를 소개하는 게 되게 처음 커피를 소개하는데 좋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커피 향을 인지하기 좋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걸 커피를 소개하는 걸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니까 네네. 채널에서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가양 커피가 문제가 되는 게 가양을 했다라는 정보를 숨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부각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양했어.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커피는 가양한 커피야 라고 이제 그냥 정정당당하게 시장에 내놓고 네. 그 가양이라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으면 그거는 어떤 시장의 그냥 이렇게 시장 논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생산자가 가양이라는 거, 가양 프로세싱을 했다는 걸 숨기고 판매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모른 채로 먹게 그쵸. 되고 그거는 사실상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쵸.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양이라고 밝히고 판매를 하는 농장들이 있어요. 있고 네. 그런 정보 어떤 방식으로 가양을 했는지도 밝히는 농장이 있잖아요. 투명하게 밝힌다면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부는 수고를 덜 해도 되고 그쵸. 소비자는 거기서 만족하고 그 커피에 뭔가 다양한 커피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때로와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사님처럼 되게 분석적이고 네. 똑똑해질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한계 있는 농장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고 프로세싱 연구해서 만든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프로세싱은 그 한계를 전체적으로 모든 재배 국가에서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플라스틱 이런 거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어놓은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생각하는 가양의 좀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맥주를 먹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고요. 저거 그냥 복숭아 네. 향 넣은 거거든요. 아. 근데 저거 보고 되게 별로고 네.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너무 싸구려 같고 안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맛있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즐기는 거죠. 다른 카테고리로. 근데 치즈도 이렇게 과일 넣어서 그냥 망고 치즈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치즈는 정말 발효에 대한 그런 핵심적이고 다양한 균들을 가지고 있고 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치즈도 그냥 과일 넣고 만들거든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 커피를 필터 내려고 했었거든요. 네. 10몇 년 전에. 그때 이제 한창 커피 이제 과일향 느끼고 아리차, 코케언이 이럴 때 딱 내려오면은 친구들한테 막 먹여보잖아요. 네. 와, 이제 과일맛 난다고. 네. 신기하다고 하면은 다들 그런 맛이 안 나요, 뭔가. 야, 그럴 거면 과일을 먹지 왜 커피를 먹냐. 아,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커피니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인데. 왜 그렇게 과일을 찾냐, 커피에서. 과일을 먹어, 과일을 싸,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발끈하면서 얘기한 게 네. 과일향이 나는 이유가 산지와 그 때로와와 농부의 노력과 비옥한 땅과 재배와 뭐 생산과 뭐 프로세싱과 네. 로스터와 네. 바리스타와 이런 체인들을 이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발현이 된 거다. 네. 이게 문화고 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 여기에서 나는 과일향이 나야
저는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이런 주제에 제가 커피에 열광했던 이유랑 접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런 커피가 비싸게 팔리고 이렇게 문화가 계속 된다면 대부분의 농장에서도 가양을 하지 않을까요? 힘들게 키워야 되고 비싼 품종을 키워야 되고 노구가 없이도 네.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네. 뭐 콜롬비아인들도 다 과일 필요해서 살 수 있고 아로마 첨가물 9,000원이면 삽니다. 한국에서도. 네. 그거 넣으면 과일향 나는데 네. 굳이 내가 이 복숭아향을 나기 위해서 뭐 쉐드티를 치고 막 비율을 잘 주고 이런 게 괴리감이 들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런 커피가 더 비싸게 팔리니까.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그냥 향만은 아니거든요. 그 향을 내는 그 과정들의 문화가 저한테는 커피거든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